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범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취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찾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조기 귀국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양자회담 및 정상만찬에 참석한 뒤 하루 일찍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한 중동 상황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내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이 양해를 구했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군사적 충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관세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와 북핵 등 여러 현안을 테이블 위로 올려 진전을 꾀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담 자체가 무산되면서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이 다시 협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캐나다 현지에 도착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이 기자단을 만나서 추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직접 답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20분가량의 약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길 민생회복지원금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저소득층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섞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갈래로 나눠 일부분은 보편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복지라는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1차엔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경과 관련해 내일 당정 협의를 열어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추경 정부안을 확정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걸까요? 지난달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제 소비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짝 회복이 아닌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해 보겠다며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상황을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짚어봅니다. 유 기자,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다시 회복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계엄 사태 이후에 확 꺾였던 어떤 소비가 좀처럼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3주 연속 좀 다소 풀리는 그런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실제 소비자가 얼마나 썼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바로 신용카드 소비일 텐데요. 이 통계청의 집계를 보시면은요, 지난해 12월에 계엄 사태가 있었던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좀처럼 기준선인 0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매주 약간씩의 증감의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소비를 줄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5월 초에 황금 연휴라고 할 만큼 긴 연휴가 있었는데요. 이때 소비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5월 2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 3주간 소비가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5월 중순 들어서 각각 22%, 6%, 5%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가 풀리게 된 현상의 배경으로는 먼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던 것이 대선을 앞두고 좀 안정감을 찾아가게 된 것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계속해서 고조되어 오던 불확실성이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좀 다소 진정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로는 소비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느끼기가 힘들긴 한데 심리는 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는군요.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완전히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다시 넘어서서 5월에 10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중순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해당 월 마지막 주에 좀 발표를 하는데요. 세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또 취업 기회 전망 등에 대한 심리가 전달, 그러니까 4월에 비해서 확연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6개월 전보다 지금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 또 지금보다 앞으로 6개월 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달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6개월 후에 취업 기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 답변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여전히 대부분 기준치 100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곧 긍정적인 답변이 전달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차 추경 집행이 빠르게 속도를 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소비를 넘어서 전반적인 경기 짐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좀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난 1차 추경 편성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좀 추경 편성과 그 집행이 GDP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지속적으로 좀 일관하고 있고요. 외국계 투자 은행들도 추경의 효과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바클리 등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7%에서 1.1%로 각각 높이면서 정부의 재정 부양 가능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좀 민생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소비 여력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당 1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일시에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소비 지출로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데에는 좀 제약 요소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6조 원이나 늘어났고 또 이달 들어서도 5대 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벌써 2조 원 훨씬 넘게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달 5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이 0.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말 대비 무려 0.19%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자, 수출 불확실성 같은 대외 환경 악화가 결국에는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소상공으로 이어지는 어떤 경제 구조적인 흐름상 하반기 연체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3,000피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가 중동발 리스크 부각의 상승폭을 줄인 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998선까지 오르며 3,0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추가 공습 가능성에 상당히 제한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중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게시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하자 이스라엘과 이란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긴장감 또한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수급은 어제와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은 순매수한 한편 3,000선에 다다른 코스피에선 어제 이어 소폭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증시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 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온기가 어느 업종으로 전해질까요? 먼저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음식점과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지원금 또한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꼽히는 치킨과 주류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대표적으로 교촌 F&B와 하이트진로의 수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촌 F&B의 경우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어 추경에 따른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0%, 181%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먹거리 소비가 회복되면 뒤따르는 것이 주류 수요로 하이트진로의 실적 확대 또한 전망되고 있고요. 음식료주에 더해 내구재와 경기재 수요를 아우르는 백화점주의 회복 또한 기대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내 실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업황 회복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 현대백화점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하며 목표가 또한 올려잡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네, 한국경제TV는 우리 증시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 배당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위한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배당 소득세 개편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배당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무게가 실리는데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소액주주에게도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는데 기본 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의 고배당 상장사에 한해 연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춰준다는 게 핵심. 대상 기업 수는 308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2% 수준에 불과한 데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세 혜택은 없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은,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당 성향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상 기업수가 얼마 안 되는 거고 이수영 원안도 보고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된 그런 얘기들도 이제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현재로선 배당 성향 비율을 35%보다 낮춰 대상 기업을 늘리거나 소액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개미 투자자 감세로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때문에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주환원 촉진 세제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 이 개편안에 따르면 밸류 공시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 증가액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연 2천만 원 이하는 14%에서 9%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도 있어 고배당 기업의 세금 감면 인센티브까지 마련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배당소득세 납부 규모는 4조 원이 넘는 수준. 일각에선 세수 감소 우려를 반영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배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사실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과 배당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밸류 프로그램이 무색하게 아직도 좀 낮은 수준이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면서 주요국에 비해서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만과 미국이 각각 50%와 42% 정도를 기록했고요. 또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보금을 쌓아서 설비 투자에 재투자하는 게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대만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유독 배당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배당 수준이 좀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당 소득 세율이 기본 15.4%지만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 소득세 최고 세율인 49.5%가 적용됩니다. 반면 주요국도 보실 텐데요. 미국은 10에서 37%, 영국은 8에서 39%입니다. 또 독일과 일본, 중국은 정률로 각각 20%대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이처럼 높은 세율 구조 때문에 국내 상장사들은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사내의 유보금을 좀 계속 갖고 있거나 임금 등을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우리 증시가 이미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기업의 이제 지배 주주들이 배당 확대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은퇴 이후에 고정적으로 수익을 원하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제2의 월급처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는 장기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고배당 상장사는 KT, SK텔레콤, NH투자증권, KTNG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40%에서 60%의 배당 성향을 기록하면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줬죠. KT의 경우 최근 3년간 주당 1,960원의 배당급을 지급했는데 만약 투자자가 이 기간 KT 주식 1,000주를 보유했다면 매년 약 196만 원, 3년간 총 600여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기간 40%가량의 주가 상승률까지 더하면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네, 배당 과세로 인해서 개편이 돼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UV 갈당 다이오드 올레드 기술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에서 조단위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올레드 기술력으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올레드 신기술을 위해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리쇼어링입니다. 당시 LG 디스플레이는 매각 대금으로 2조 2,4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차입금 1조 원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 투자금은 올레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 7천억 원, 베트남 하이퐁 공장에 5,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증가하는 올레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올레드 시장은 지난해 약 76조 원에서 오는 2028년 10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국가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는 개포우성 7차에 대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 단위 사업 규모도 아닌데 세 곳의 건설사가 벌써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고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 7차 아파트입니다. 기존 14층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할 예정인데 가구 수가 지금보다 300가구 넘게 늘어납니다. 총 공사비가 7천억 원 정도로 조 단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해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됩니다.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을 앞두고 벌써부터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포스코 ENC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김보연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삼성물산은 입찰 마감 사흘 전인 어제 입찰 보증금 3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냈습니다. 보통 입찰 마감일에 보증금을 내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포스코 ENC도 자사 고급 브랜드 OTL을 개포 일대에 처음 적용한다는 목표입니다. 단지의 용적률이 157%에 불과한 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재건축할 경우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입지가 우수한 데다 개포 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란 상징성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단독 입찰이 되게 최근에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경쟁 입찰이 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유리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약속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추가 분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공사가 제일 좋은 시공사. 주민들도 모처럼 성사된 경쟁 구도를 반기는 가운데 개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공사는 오는 8월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뉴스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마켓톡톡 박혜린 기자가 진행을 맡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